서로 좋을 게 없잖아요. 무력으로 대치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좀 더 서로 이렇게 보완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주고 안보는 넘지 말아야 되는 선들은 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만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중동 지역에서 가자 지구에 이어 또 하나의 전쟁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감행했는데요. 이에 이스라엘이 즉각 맞대응 의사를 밝히며 전면전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번 갈등은 복잡한 중동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한데요. 고조되고 있는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오늘 네 분의 전문가 모시고 다각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성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함께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영상으로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중동 분야에 관한 기라성 같은 전문가 네 분이 함께하십니다. 여러분들 더 기울여 주시는 토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 간 살얼음판 위를 걷는 상황, 많은 분들이 지금 깜짝 놀랐고 우리 한국에 미치는 정치, 안보 또 경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네 분께 짧게 어떤 점을 이 중동 사태, 이른바 2.2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가장 주목해야 될지 먼저 박원곤 교수님 어떤 점 먼저 짧게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요. 세계 질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역시 미국이 상대적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전쟁이다. 그간에 미국과 이스라엘 특히 바이든과 네타냐후의 관계를 보면 상당 부분 미국이 이스라엘을 좀 말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북한 쪽이니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이것이 앞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란을 하나의 진영을 만드는 우방국으로 생각하거든요. 미국에 네. 대항하는. 근데 또 미국의 가장 핵심 우방국인 이스라엘이 또 미국과 함께 같은 편을 맺고 있으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신냉전이 훨씬 더 강화되는 이제 그런 추세로 읽어낼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군사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이것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방어 대 공격, 이스라엘의 방어 능력 또 이란의 공격 능력 이것은 또 한반도의 남북한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백성원 연구원께서는요. 네, 이미 이제 다 말씀을 주시겠지만 저는 이번 이스라엘 이란 그 갈등에서 이제 저희가 확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확전을 볼 때 우리가 좀 고민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보면 꼭 하마스, 하마스, 헤즈볼라, 그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무슨 주요 변수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확전에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키를 쥐고 있다. 지금 이것이 더 확전이 네. 되냐 아니면 이게 좀 소강 국면으로 가냐 여기에서 핵심 변수 그러니까 독립 변수로서 다른 그 세력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은 이스라엘이 지금 쥐고 있다. 그걸 보면 아마 향후 향배가 어떻게 될지 좀 이해가 좀 쉽게 될 거라고 봅니다. 공은 이스라엘에 넘어와 있다. 네. 장재영 센터장님.
네, 저는 뭘 굉장히 재밌게 봤냐면 사실 지금 중동이 굉장히 어지럽고 뭐 이스라엘이랑 아랍이랑 싸우고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싸우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 공동 안보 체계를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300발이 넘는 드론과 미사일을 쐈을 때 예. 이스라엘 자체적인 다층 꼼꼼한 방공망 체계도 작동을 잘했지만 아이언돔이죠. 네. 아이언돔, 뭐 에로우, 뭐 헬기도 떴고 예. 전투기도 떴고 플러스 미국은 뭐 중부사령부니까 늘 있어요. 더하기 요르단, 사우디, UAE가 열심히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랑 드론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레이더 좌표를 찍어서 바로 미 중부사령부에 보내주면 2년 전에 미 중부사령부에 처음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그 정보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랑 사우디랑 뭐 UAE가 지금 같은 공동 안보 체계에 있는 거야? 맞습니다. 2년 전부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대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지금처럼 중동이 쑥대밭이 아니라 아랍이랑 이스라엘이 대탕트를 이룬다라고 하면서 국교 정상화를 했거든요. 예. 그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도 미 중부사령부 안으로 들어왔고 전에는 유럽에 있었어요. 아랍 국가들이 싫다고 해서. 근데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미 중부사령부 안에 들어왔고 이런 이스라엘이 이란과 싸우는데 아랍 국가들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랑 UAE가 도와줬어요. 그걸 제가 보면서 혹시 한미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장관님 짧게만요. 미국하고 좀 사우디아라비아는 껄끄러운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는 겁니까? 지금은 없죠. 왜냐하면 적이 이란이라는 게 선명한 상태에서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사우디도 지금 이란이란 적 앞에서는 껄끄러운 거 덮어둘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참 중요한 점이에요. 홍 소장님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이번 사태를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사태를 보면은 일단 조금 좀 소강 상태랄까요? 좀 안정이랄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적어도 뭐 경제 지표들 보면은 뭐 환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유가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안정된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 주식 시장은 지금 뭐 크게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요. 그러니까 이게 소강 상태가 들어간 거는 우리가 한쪽으로 보면은 미국이라든가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이 확전되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는 그게 굉장히 급한 상황이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G7을 갖다가 그 연락을 돌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린다. 그 확전을 막는다 뭐 이런 걸 하고 있어갖고 그게 어느 정도 주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 사태의 뭐 먼 시작은 이제 가자에서의 그 사태였지만은 가까운 시작은 그 이스라엘에서 이 이란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게 가까운 시작이거든요. 선생님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이란에 물론 이란 본토는 아니지만 예.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 공사관입니까 영사관입니까? 영사관이죠. 영사관을 폭격해서 그렇게 장성들이 죽으면 보복할 거를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니까 벌어진 그 겁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바이든은 분명히 저걸 했는데 돌발 행동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측에.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말씀하시고 바로 배경을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그런 돌발 행동을 했느냐? 그럼 이제 뭐 그 이란을 자극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설도 있고 뭐 이런 뭐 추측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건 뭐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근데 어쨌든 그 선례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정부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네타냐후 정권의 행동이라는 게 꼭 이렇게 예측 가능하거나 그다음에 뭐 어떤 합리적인 어떤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 강요 그 정부 자체는 재보복을 하겠다라고 공언은 한 상태예요. 뭐 예. 수위를 저거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정부 네타냐후 정부의 그 행보가 과연 통제가 될 것이냐 예측이 될 것이냐 요게 제일 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문제겠죠. 백영권님 하실 말씀하시면서 네. 아까 우리 박광근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지금 군사적 행동 등에 대해서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는 이게 그 이스라엘의 이 공격이 기술적인 공격이었다. 왜냐하면 이게 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영사관에
그 이란 혁명 수비대 그 고위급 간부들이 다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예. 거기 있는 게 레자 그 자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꾸드스군 그 특수전을 하는 그 사령관 그 담당관으로서 헤즈볼라와 이란의 혁명 수비대의 공격을 총괄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라고 하는 사람도 죽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란군과 그 하마스의 군사작전하는 군사연락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사관에 모여 있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때 아니면 이 요인들을 한꺼번에 일망타진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감행을 했다라고 하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정치적인 얘기도 더 넣어서 네타냐후 행정부의 나름의 승부수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의 전쟁에서 국제사회의 정전 압박이 너무 커졌거든요. 막 미국도 계속 그 유엔 안보리 가서 정전하는 거 비토했다가 지금 뭐 기권하고 그래서 계속 압박이 가는 상황에서 그냥 그 네타냐후는 여태까지는 그 이란에 대한 직접 공격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하마스나 그런 세력 헤즈볼라만 공격하고 있다가 지금은 소위 말해서 그 하마스와 같이 저항의 모든 그런 세력들의 마스터마인드였다고 하는 이란을 직접 이번에는 공격을 제대로 공식적으로 한 것이죠. 그 크게 그 저변도 있었지만 장소는 시리아였긴 그렇지만 했지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의 반격을 조금 유도해서 지금 정전의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얘네들을 더 이끌어들여서 전쟁을 조금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일부의 학자들은 네타냐후의 어떤 그 행정부의 나름의 승부수였다. 그리고 그 만약에 공격을 해서 이렇게 피해자가 나더라도 이렇게 요인들이 다 있으면 야, 왜 영사관에 저렇게 그 군인들이 다 와 있어? 그리고 저런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총책들이 다 모여 있어? 거봐, 여기는 얘네들이 그 시리아를 거점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이란은 이런 애들이야라는 걸 보여주면서 어떤 그 국제 여론도 갈려가려고 하는 전략이 있었는데 이따가 얘기 드릴 이제 이란의 그 군사 작전으로 인해서 이게 조금 많이 반감되는 지금 상황이 있는 거죠. 이란이 그걸 성공적으로 이번 군사 작전으로 좀 되치게 한 면도 있거든요. 이 네. 320여 기의 뭐라 그래요? 비행 발사체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얻은 미사일도 있고 무인 드론기도 있었고 드론기도 있었고 그 공격이 나름 뭐 군사 작전으로 봤을 땐 이란한테는 처절한 패배죠. 왜냐하면 99%가 다 잡혔으니까. 그러나 어찌됐건 이란은 정치적인 성과를 이룬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본토 공격을 하면서 자국민들 다독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게 공격이 자기네들이 그 시리아 영사관의 공격을 받았던 그 자위권 발동으로 했으니까 국제사회한테 그런 여론 환기도 하고 그 두 가지 포인트로 이렇게 진행을 한 거라서 그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공격한 걸 따져보면 그 원인 제공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의 이란의 전쟁 영웅으로 칭송을 받는 이 장성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그럼 이란의 보복 공격이 없으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동에서 걱정하는 것이 적어도 하마스 정파 배후에 있는 이스라엘과의 전면전만큼은 안 된다. 이게 미국도 매우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것인데 이게 이스라엘이 유발을 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나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해석이 있는데요. 우리 백 박사님 말씀한 거 이외에도 일단은 그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제대로 된 그 공간 시설이 아니었다라고 미국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일종의 안가 같은데 군사적 목적으로 쓰는 안가기 때문에 거기서를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 아니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입장인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두 번째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어쨌든 영사관 그 시설을 공격하는데 미국과 사전 상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확전을 원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것은 확전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얘기는 뭐 네타냐후 총리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가자 지구에서 워낙 인도주의적 재앙이 발생하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중단하라라는 얘기가 미국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뭔가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면을 했다라는 게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이란 그 공간이던 어쨌든 그 공격을 한 것은 그건 적잖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뭐
그간에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 이란의 주요 지휘관들을 많이 제거를 했죠. 그런 식으로 공격을 예.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근데 직접 왜 공격을 직접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란 본토 외에는 어딜 나가도 이게 다 공격에 이스라엘 공격에 노출되는구나 하는 그런 위험을 느끼게 되겠죠. 예. 참 저는 약간 다르게 예, 센터장님 하신 말씀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 아까 백성근 연구원께서는 분명히 이번에 무인 드론기나 수백 발의 미사일을 이야기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많이 요격된 게 이란이 일부러 요격당하기 쉬운 대로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요격당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쐈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죠.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이랑 이란은 국교 관계가 없으니까 뭐 둘이 조율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2020년도에 그 이란 최정예 부대인 이 계속 얘기 나오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고 사령관이 솔레이마니가 죽었을 때도 그러니까 미군에 의해서 폭살을 당했는데 그때도 당연히 이란은 어쨌든 자기네 국내 청중을 생각해야 되고 뭔가 이 보복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출구 전략을 짜놓고 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도 미국한테 정보를 흘렸어요. 그래서 민간인 피해 없는 군사시설에 몇 대를 발사를 해서 이제 자기네들은 우리는 복수를 했다. 끝 했거든요. 이번에도 굉장히 유사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랑 이란이 공식 채널은 없지만 어쨌든 두 국가는 뭐 이란 핵합의도 다시 복원하려고 했어야 됐었가지고 스위스에 채널이 있기는 해요. 그 스위스 채널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여러 유럽 국가들과 이란은 외교 관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그러니까 어쨌든 국제법을 위반한 거니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 면을 살려야 되고 뭐 체면 치레도 해야 되고 하니 우리가 뭐 미사일을 쏘겠다. 단 민간인 피해는 없게 할 테고 군사시설 그리고 특히 상징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그 안간지 영사관인지를 폭격을 다마스쿠스 폭격. 네. 발사 지점을 상징적으로 그 공군기지를 상징적으로 했죠. 지금 하나만 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기 이번에 그 로이터 통신 발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예. 그 다리 역할을 한 게 터키였다, 그러니까 투르키예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투르키예는 이제 아랍권의 넓은 의미에서 아랍권에 들어가는 나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예. 그 이란 쪽에서 투르키예 그 쪽에다가 우리 폭격할 것이고 이러이러한 저걸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걸 미국에 전달해 달라라고 했고 미국에서 그걸 알고 그 뭐 영어 표현으로는 certain limits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일정한 한계 안에서 해주기 바란다라고 하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래서 투르키예를 매개로 해서 그런 식의 의사 교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가 됐어요. 예. 근데 지금 투르키예나 미국이나 이제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그런 걸 이렇게 사전 조율했다는 건 부인합니다만은 소통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홍 소장님 말씀은 예. 애당초 전면전 성격보다는 뭔가 일정한 범위 수준 내에서만 작동하겠다 그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네요. 저도 그렇고 제가 아는 친구도 그렇고 이제 이게 저도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의구심을 표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드론이라는 물건이 네. 날아가는데 2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걸립니까? 예, 2시간이 걸려요. 이란에서 여기까지 날아가는데. 이란에서 뛰었거든요. 예. 그래서 꽤 긴 거리를 항속해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UAE에서 그래서 어디로 지나간다 이런 걸 다 알려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슬로우 모션으로 주먹을 날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의구심이 없죠. 그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가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그 시장 그쪽을 보는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이 실제 그 이란의 폭격이 있기 한 이틀 전부터 이게 지금 임박했다라는 소리가 다 돌았어요. 공격이 임박했다. 그래서 미국이 말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듣는다라는 얘기도 다 돌고 있었고. 왜냐하면 그 라마단 기간에 배경원님 이거면 싸우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척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제 의견은 분분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니다 제대로 뭐 탄도미사일도 쐈다 드론은 그 방어망을 흐트리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네. 좀 다수의 전문가가 지금 홍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지 않다. 이거 거의 약속 대련처럼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란도 나오는 행위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승리를 했다라고 딱 자기네들 얘기하고 우리는 보복을 했던 거를 했으니까 자위권 발동을 해서 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니네들이 더 공격 안 하면 우린 더 공격 안 할게라고 딱 나오는 거 그 자체도 어떤 프로토콜에 의해서 딱딱딱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공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을 넘기고 이제 우리 니네가 이스라엘이 너가 더 이상 이란을 공격 안 하면 우린 예. 공격 안 한다 하고 이렇게 딱 끊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약속 대련 비슷하게 물론 약속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조금 상당히 이 공격을 통제하고 제한된 수준에서 확전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좀 자기네들의 정치적 목적을 뭐라 그럴까요? 얻기 위해서 한 군사적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죠. 장 선생님, 장 센터장님 이 대목에서 궁금한 건 이란의 반응입니다. 네네. 이란 내부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에다 보복을 했으니까 막 환호하고 이스라엘 지도부가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란 지도부가 일부는 그렇죠. 일부는 역시 우리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화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라는 거고. 예. 하지만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지도층에 별로 인기가 없어요, 시민들한테. 지금 시민들은 또 전쟁하려고 그랬었어. 정말 너무해라고 하면서 막 사재기하고 그다음에 정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반응을 유심히 숨지기면서 살펴보는. 예. 우리가 전쟁을 할 여력이 안 되는데 저 지배층이 무슨 맨날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지구 하마스,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한테 맨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무기 제공하고 이러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을 본토를 공습을 해? 정말 왜 이럴까라고 해서 저는 뭐 시민들 대부분은 환호했다라고 생각 안 해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딱 하나 더 하면 근데 뭐를 명분을 삼아서 그 이란 정부는 선전을 하냐면 최초의 본토 타격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본토 타격할 정도로 응징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예. 하는 거를 선전 효과는 확실히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79년 것도 혁명 이후에 이란 혁명 이후에 최초로 처음이죠. 이스라엘 본토 타격을 했다. 처음으로 물론 실패는 했지만 네. 그거 약간 다른 측면에서 네, 교수님 한번, 말씀하시고 보면은 센터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이 그 일종의 약속 대련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줬다라는 것도 맞고 우리 아까 방금 장지영 센터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또 미국과 이 동맹국들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선제 타격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습 공격인데 한 3일 전에 안다면 그만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란이 이번에 사용했던 무기 체계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상당히 좋은 거를 썼습니다. 일부에서는 초음속도 질이 떨어지는 걸 썼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니라 그러죠. 예, 왜냐하면 일단 드론은 아까 우리 홍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온 거는 4시간간은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그게 주력이에요. 그래서 쓴 거 맞고 제일 큰 건 탄도 미사일. 100기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샤브 3이라고 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노동 미사일을 원형으로 하고 있는 이란의 주력 미사일입니다. 이게 준중거리 미사일 1000km 이상 나가는 거. 예. 그것을 쏜 것도 맞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순항 미사일도 같이 쐈기 때문에 그 일부에서는 뭐 그 이란이 초음속 그 순항 미사일인데 그걸 쐈다 얘기하는데 그건 저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아직 그거 실전 지금 배치 능력이 안 사진은 됐고. 막 돌아다니고 그렇죠. 있어요. 실전 배치가 안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탄도 미사일 중에도 다탄도 탄도 미사일인데 그것도 실전 배치는 안 됐고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 나온 정보인데요. 그 이란이 쐈던 미사일의 실질적으로 50%는 이게 사실상 그 목표물 근처에도 못 갔답니다. 그러니까 목표물 근처에 이게 공산 오차라고 하는데 이란의 미사일이 정교하지 못해요. 그래서 공산 오차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대충 가는데 그나마도 한 50%는 목표물 근처도 못 갔기 때문에 50% 정도를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5중 방어망 시스템에 막은 것은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하는 거는 그렇다고 이란이 뭐 능력을 안 보여준 것은 아닌데 비용도 효과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이미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미국은 하루 이스라엘이 이것을 하루 막는데 1조 8천억이 들어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이란이 날렸던 드론은 대당 2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요격하는 미사일은 56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란이 전부 다 쓴 게 한 7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만큼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이란의 일정 수준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참자를 잡기 위해서 독수리가 날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장 박사님
아까 이제 이란 국민들도 그렇게 환호는 아니었다는데 이스라엘 내부도 요즘에 이 가자 지구 이 공격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국민들도 상당히 네타냐후 체제에 대한 반발도 집단 시위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공격에 대해서 일단 이스라엘이 먼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쳤고 그다음에 이란이 다시 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까지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고 근데 보복을 안 해야 된다 미국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탈리아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면전은 아니지만 이란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대응을 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 이란은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껏 많이 고통스러웠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 더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핵시설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핵시설도 이제껏 많이 공격했어요. 사이버 공격 스타트넷 과학자들도 해가지고 죽이고. 네. 그다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많은 분들께서 아니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그렇게 철천지 원수인데 1979년 이후로 본토로 직접 서로 맞부딪힌 게 이번이 처음이야라고 의아해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을 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대리 조직 프록시들을 통해서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카타이브 헤즈볼라 이런 애들로 하여금 자기네를 위해서 대신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예. 이스라엘은 그림자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외과 수술식으로 핀셋식으로 타격해서 이 핵 과학자들 죽이고 예. 핵 개발 더 못하게 그다음에 IRGC 아까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들 죽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게 되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IRGC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이 7명을 죽였다. 그런데 이란이 펄펄 뛴다라고 했을 때 늘 있어 왔던 일인데 왜 저렇게 펄펄 뛰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때까지는 당하고 이란 쪽에서 당하고 어떻게 클레임을 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 진짜 와서 외과 수술식으로 죽이고 암살하고 떠나거든요. 근데 이번엔 영사관이니까. 이번에는 영사가니까 이걸 바로 잡아가지고 이제 유엔 대표부가 나와가지고 이거 국제법 위반이고 말이 되냐 우리가 얘네들을 내일 당장 공격해도 이거는 자위권 발동이다라고 이제 꼬투리를 딱 잡은 거죠. 예. 이제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정말 우리한테 뭐 드론이랑 미사일을 300발을 쏜 이 이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전면전은 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최대한 괴롭힐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한 3가지 종류가 나왔었다라고 네네. 해요. 첫 번째가 아까 말한 이란의 대리 조직들을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뭐 예멘 후티 반군이나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뭐 가자지구 하마스를 괴롭히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껏 해왔어요. 이란이 그렇게 괴로워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는 거. 근데 이것도 늘 해왔거든요. 이란이 사이버 공격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핵 잠수함을 띄운다. 근데 이러면은 정말 이란을 자극하는 거라 전면전 위험이 높아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2가지의 컨비네이션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또 미국을 잘 아는 박원곤 교수 쪽으로 옵니다. 교수님, 미국은 시종일관 뭐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곧 공격할 것 같은데 내가 공격하지 말라고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안 될 것 같다. 거의 뭐 중계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뭐 좀 통제하는 듯 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뻔질나게 지금 중동을 왔다 갔다 하지만 하마스 문제부터 잘 해결이 안 됩니다. 뭐 안절부절 부절안절 미국이 관리 가능합니까? 힘든 겁니까? 미국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일단 가장 큰 틀에서 바이든 행정부 대통령은 국가 차원에서도 중동에서 확전을 원치 않고 개인의 재선을 위해서도 확전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의 이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걸 원하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이 드디어 20년을 끌어왔던 테러와의 전쟁을 아프간에서 매우 불명예스러운 모든 것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끝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 태평양으로 와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그리고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이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바이든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가자지구에서 계속 전쟁이 이뤄지고 인도주의적 재앙이 나오니까 재선 가도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그 경합주라고 불리는 스윙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미시간에는 그 아랍계 이민자들 미국인들이 24만 명인가를 살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선을 할 때 그들이 일부러 기권표를 던져갖고 확실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일례로 지난번 선거 때 거기서 0.8% 2만 4천 표 차이로 이 트럼프와의 승부가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도 이것은 전쟁이 확전은커녕 가자 지구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근데 네타냐후가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근데 사실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11월까지도 이것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려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발 11월을 기다리고 있는 트럼프 당선되라 이러는데 자, 근데 우리는 그렇다 치고 이제 안보는 그렇다 치고 홍 소장님께 이 질문이 정말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경제입니다. 지금 유가도 지금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다 어쩐다 얘기는 미국 증시도 최근에 뭐 AI 반도체나 이런 걸로 좀 호조세였는데 또 금리를 당장 인하하지 않아도 좀 고용 지표도 좋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미국 증시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일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유가 문제가 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지금 맥락상 어떠냐면은 아까 그 미국 내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이 지금 또 신경을 곤두세우는 문제 하나가 인플레이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인플레를 잡았다라고 하는 명분을 갖다가 분명히 내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안에 뭐 금리를 내릴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맥락상 어떠냐면은 저번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왔는데 CPI. 예, CPI 나왔는데 또 오르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좀 안 좋은 분위기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유가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 다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예. 유가가 오르는 그 기름값 오르는 게 제일 예민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집값이랑 기름값이랑. 그러니까 이제 기름값 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런데 이거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가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당장 석유 감산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예. 그 fear factor라고 그러죠. 공포 요인인데 그 이란이 뭘 쥐고 있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이제 빠져나온 게 홍해가 한쪽이 있고 페르시아만 한쪽이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제일 좁은 데가 한 34km밖에 안 돼요, 폭이. 절반은 이제 오만이 예멘이 가지고 있고 절반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 봉쇄하겠다 그러면 딱 막히거든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유가를 체크를 해봤더니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됐어요. WTI나 지금 브렌트유나 지금 며칠 전까지 불안한 것보다는 지금 좀 내려가 있고 소강 상태인데 만약에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쇄를 선언한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험악해집니다. 근데 이 가능성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아까 이제 군사적인 차원을 이제 군사 무기적인 차원을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란이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그 아이언돔 같은 아주 훌륭한 뭔가를 갖추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만약에 확전이 되거나 험악한 상황이 들게 되면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골치 아프게 돼 있는 게 미국은 2008년부터 분명히 선언한 게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그런 행동을 하면은 이건 도발로 간주해서 가만히 안 있겠다. 거기 이제 제5함 데리고 있는데 예. 자동적으로 저 군사 행동이 들어간다라고 오바마 때도 아주 분명히 공언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어떤 행동을 취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중동에서의 그 오일 쇼크에 해당하는 일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JP 모건이라든가 투자은행 쪽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140달러까지 금방 갈 것이다. 지금 한 85달러, 90달러 뭐 이렇거든요. 지금 그게 140달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험악해지는 거죠.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연쇄 관계가 벌어집니다.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일단 돈이 전 세계 자본이 다시 달러로 모이게 될 거고 가뜩이나 센 달러가 더 강해질 거고 그럼 미국에서는 금리를 또 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요.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 또 달러가 강해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라든가 주변국들의 고통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유가 인상이 금리라든가 환율에 미칠 그 줄줄이 벌어질 연쇄 효과 이게 지금 쭉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원유의 5분의 1, 많을 때는 4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간다고 그러고 백영근님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네. 아까 미국의 제5함대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은 바로 진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좀 더 확전될 가능성 자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봉쇄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봉쇄가 된다면 정말 미국이 진입한다면 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또 우려하는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으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다들 그 동의하실 것 같은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그런 그 군사 작전으로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전략으로 이용하는 것은 예. 이란 입장에선 거의 엔드 게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없습니다. 봉쇄된 적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란도 저항 경제, 그 경제 제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자기네들이 팔아서 살 수 있는 건 석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육지책이에요. 그거를 막는 거는 상대방을 힘들게도 하지만 자기도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엔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진짜 갈 데가 없고 전면전이다 할 때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또 이스라엘이 마음을 먹고 만약에 진짜로 이란에 대한 전격전을 본토 공습을 할 때, 공격을 할 때 벌어질 일이라서 좀 낮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 부분은. 근데 그리고 그럼 미국도 그러면 이런 거 하면 개입을 해서 할 것이냐. 근데 이게 이란도 지금 계속해서 공표해서 자꾸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때 미국이 도와주지 마 하고 얘기를 하지만 이란도 잘 압니다. 미국이 개입하는 순간 자기네들은 100% 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까지 도발을 할 이란도 합리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지금 미국도 뭐 박원근 교수님도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전쟁을 수행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할 이유도 없고요. 뭐를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적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것도 좋은 파트너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 석유라든지 그 호르무즈를 통해서 석유도 또 많이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그런 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 그거를 하나의 군사 작전으로서 자기가 전략으로 활용한다, 그거는 마지막 라스트 리조트로 마지막에 갈 데가 없을 때 사용하는 그런 최후의 그 자충수 하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짧게 거기 네, 말씀해 주십시오. 중국을 얘기하셔서 예. 사실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서 행위자잖아요.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중국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이란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겠죠. 예. 장 박사님,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원곤 교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이든이 딱 하고 딱히 이 문제를 정말 한 번에 단번에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모습은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트럼프라면 다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네. 몇 시간 내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저는 바이든 그 민주당 정부를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픈데,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 정부도 그리고 공화당 정부도, 미 공화당 정부도 2010년대부터 탈중동을 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다만 민주당 정부는 최대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우리의 동맹 우방국을, 중동에 있는 동맹 우방국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떠나기를 한다라는 거였고, 이제 공화당 특히 트럼프는 우리는 떠난다 지금 당장, 나머지 뭐 우리 문제 아니야, 중동이 혼란스럽다고, 우리는 완전 떨어져 있는데 사는데 중동이 혼란스럽다면 피해는 아마 유럽 동맹국들한테 갈 테니 니네가 부담금 더 내, 이런 거라서 트럼프가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묻어놓고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뭔가 좀 해결사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네. 한두 가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네.
트럼프와 네타냐후 또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조건적인 그런 지지를 해오는 그런 모습들이 탄핵을 보이고, 하잖아요. 사위도 유대인이고요. 더불어서 이란을 또 너무너무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란 핵합의 JCPOA를 깬 것도 트럼프도 깼던 부분이 있고 예. 더불어서 아브라함 협정이라 해서 그 사위죠 쿠슈너가 유대인으로서 나름대로 또 중동의 질서를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모습들이 없진 않죠. 예. 그럼에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의 가장 큰 수혜자인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즉 전통적으로 미국의 공화당이랑 친한 그런 그 산유 왕정들도 처음에는 트럼프를 반겼어요. 막 정말 이 이란을 너무 싫어해주고 자기네들 앞에서 사우디랑 UAE가 우리 친구다라고 했는데 막상 사우디랑 UAE가 예멘 후티 반군한테 마구 그 드론으로 두들겨 맞을 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이건 우리 문제 아니다. 네. 라고 하는 거를 듣더니 예전에 공화당은 부시는 저러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공화당이라면서 이건 다른 공화당이네 라고 하면서 사우디랑 UAE가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공화당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네. 라고 하면서 중국한테 기대기 시작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토론은 뜨거워집니다. 네, 잠시 토론을 좀 시키면서요. 진행되는 동안 토론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3039님. 이번 전쟁은 이란이 공습을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이 자초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중동 내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진 마당에 자위권 행사라는 명분으로 외교 시설을 공격한 겁니다. 0121님.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격한 적이 있을까요? 이번 이란의 공격은 전례 없는 본토 공격입니다. 영사관이 치외 법권 지역이긴 하지만 본토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하면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격할 것 같습니다. 뜨거운 돈가스님. 중동 지역 상황을 보면 북한과 적대 국가로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도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공습 상황을 보면 첨단 무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북한은 이번 상황을 누구보다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홍준영님. 이란은 이번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공망 교란을 위해 저가 미사일과 깡통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에 1조를 넘게 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전력을 노출시키려는 이란의 전략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5738님. 어느 쪽이든 전쟁을 끌지 말고 빨리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례성이고 국가 자위권이고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선량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가자 지구에는 굶어 죽는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중동 사태 파장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는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박원곤 이하여대 북한학과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 소장님, 사실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는 뭐 4분기에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뭐 건설업계나 유동성 문제는 더 좀 짓누름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 경제 영향뿐만 아니라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 상황 어떻게 될지, 우리 주식, 원화, 채권, 환율, 게다가 요즘에 뭐 에브리띵 랠리라 그래서요. 네. 뭐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동반 올라갔다가 동반 하락하고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특히 이제 중동발 악재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선 뭐 순차적으로 좀 따져보죠. 예. 그 좋은 어떤 그 이렇게 참고가 될 만한 상황이 2002년에 인플레이션이 벌어졌을 때 상황,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적에 2002년에 우리나라 경제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영향을 주는 루트가 경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everything rally 그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지정학적 위기가 오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everything rally라고 하는 그 장세는 유동성 과잉하고 보통 관계가 많아요.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 이제 배가 다 같이 떠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예. 지정학적인 위험이 닥치게 되면은 자산에 따라서 거기에 더 민감한 자산이 있고 아닌 자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보통 달러라든가 그다음에 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리스크가 있는 주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리띵 랠리라고 하는 자산시장 상황은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안에서는 깨질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어떤 영향을 받느냐. 여기 이제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면요. 미국 쪽으로 돈이 쏠리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제일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원래 올해 한 7월, 한 5월이나 이때쯤에서는 금리 인하 얘기가 슬슬 나올 걸로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래서 아예 올해 아주 심하게 전망하는 경우에는 아예 올해에 금리 인하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10개 투자은행 중에 한 4군데 정도는 그렇게 서너 군데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지정학적 그래서 미국 금리가 떨어질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다시 지금 이것까지 오르게 되면은 돈이 미국 쪽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리지 않게 되고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은 이 달러의 강세도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국 달러가 강세가 있는데 이러면은 모든 나라의 환율이 다 상대적으로 환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예. 유독 우리나라가 지금 저거 하단 말이에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벌어지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지구 반대쪽에서 전쟁이 났는데 왜 우리 그 돈들이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건가 하는데 세계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은 북한, 남한도 한국도 지금 분단 상태인데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석유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산업 국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가하고 그 석유의 어떤 비용적인 예민성, 민감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그 경제 전체에 불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외국 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외국 투자자들이 증시에서요. 그래서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요인 말하자면 미국의 달러 강세라고 하는 것하고 예. 우리나라의 특성하고 겹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당장 벌어진 사태는 우리나라 지금 원화가 너무 가치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1,400원이 뚫렸었어요. 예. 지금 다시 약간 지금 회복됐습니다만은 1,400원 선이 뚫린 게 지금까지 한 3번인가 4번, 요번이 4번째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그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도 자산 표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빠지게 됩니다. 아하.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투기꾼들이 붙기 시작해요. 예. 원하는 가치가 떨어지겠구나. 공격하자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1,400원 마지노선이 어디냐 이 예측들이 있는데 뭐 1,430원 얘기도 나오고 50원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촉즉발 상황에서는 어디가 하한선이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좀 무의미할 정도로 알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말 위험하다 계속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는데 이제 중동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백영권님.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이 장지영 센터장님도 그렇고 말씀 설명해 주시는 게 사우디와 UAE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스라엘의 우호적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란 편 또 우리가 가뜩이나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시아파, 수니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란 편, 이스라엘 편 나눠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그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사건에서도 사우디 언론들을 보면 이렇게 이란을 한껏 폄훼를 하거든요. 이거 예. 실패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순니파 같은 순니파인데 하마스나 팔레스타인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거든요. 걸프 산유국들은.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저기 시아파의 맹주인 쟤네들이 도와주고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압박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애써 그 이란이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에 뭐 해주는 것들을 평가절하를 해요.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다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뭐 머니턱스 해가지고 돈 되는데 제가 간다라고 하지만 중동 사회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UAE가 그냥 마냥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가 안 풀리고 이런 상황에서 마냥 그 이스라엘과 이렇게 관계 정상화를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봐야 될 게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 개성공단처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기술력과 값싼 팔레스타인의 노동력과 그 중동 사람들의 자금력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경협을 이뤄보자. 그래서 더 확장을 해가자라는 그 잘해보자. 계획인데 네. 그게 지금 디테일한 플랜으로 뭐가 된 게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지금 중국은 1대1로서 자꾸 중동을 끌어다니고 있거든요. 에너지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의 석유를 중국이 제일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뭐 단칼로 이 사태 이후에 재편이 되고 사우디하고 UAE가 이스라엘 편으로 가고 그런 식의 그 약간 과거의 냉전 체제처럼 이렇게 분열되지는 않고요. 저 복합 경쟁 이 안에서 어떤 안보나 어떤 의제 차원에서는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나 이런 국가가 이스라엘 편에 서겠지만 자기네들이 국익 계산을 해서 이게 중국 편에 서면은 더 이익이 되겠다라는 건 철저히 그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편이 이렇게 생기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아마 그 재편은 될 겁니다. 근데 그 재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중동의 외교 지형이 많이 바뀌겠죠. 네. 아까 그 말씀하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말씀하셨잖아요. 예. 빈살만이 미국의 트럼프한테 실망한 거. 실망했었던 뭐 일. 언론인 이슈가 있었죠. 예, 네. 예. 언론인 이슈가 있었죠. 그때 이후로 이제 빈살만이 보여줬던 태도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랑 이제 연결이 되는데 양다리 작전, 삼다리 작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중국 편도 들고 미국에도 한 다리 걸쳐놓고 이스라엘에도 한 다리 걸쳐놓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양다리, 삼다리가 그런 형태의 외교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예. 중동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최근 뭐 뉴스에서는 뭐 어렵죠. 빈살만 왕세자 총리가 실제로 뭐 돈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다 뭐 그런 또 보도도 나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이 상황에서 장산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예전에도 총리를 한번 했었고 또 총리가 된 거죠. 1996년에 처음으로 총리가 된 다음에 한 4, 5년 텀 빼놓고는 계속 최장기 총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이 이스라엘이 지금 네타냐후를 총리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좀 강성 대결 구도로 하는 것이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더 전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네요.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가자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면 이스라엘 시민들은 유권자들은 바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최강의 모사드를 갖고 있고 정말 이 최강의 군사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가 아무리 비대칭 전략을 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방어선이 무너져서 우리가 기습 공격을 당했느냐. 지금으로서는 전쟁이니까 시민들이 참고 있는 거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은 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플러스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사기, 뇌물수수, 비리로 3건이 기소된 상태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재판을 해야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네타냐후 총리라고 생각을 하면 최대한 이거를 이렇게 늦추도록 전쟁에 더 올인을 하고 싶어 할 텐데 뭐 어쨌든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예. 우리랑 수준이 좀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쥐락펴락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타냐후 발 폭주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일주일마다 지금 네타냐후의 그 인기도, 어프로벌 레이트 이런 거 확인해 보면 시민들한테 지금 내일 당장 투표가 실시가 된다면 너는 네타냐후를 어떻게 할래? 예. 70% 이상이 안 찍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예. 뭐 정말 아주 낮은 지지율이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타냐후의 변수가 절대적인 않다. 자, 그렇다면 박원권 교수님 그리고 백성훈 연구원님 두 분께 지금 이제 여쭤볼 동시 질문입니다. 차례로 이제 그러면 이 중동의 체스판에서 박 교수님, 네. 러시아와 중국은 누구 편을 드는 겁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의 입장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동에서 확전이 이루어져서 미국이 중동에서 다시 발목을 잡히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바라는 국가는 러시아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이 확전이 되면 다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우크라이나 지원이 약해지고 신경을 덜 쓰게 되고 그러면 러시아가 훨씬 더 유리하게 전장을 끌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잠깐 중국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셈법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확전이 되면 특히 시진핑 체제에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건 틀림없이 경제의 타격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뜩이나 안 좋은 내수 경제가 더 안 좋아질 부분은 체제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 판단은 중국도 이 중동 지역에서 일종의 확전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은 맞고요. 앞에서 우리 백승훈 박사님이랑 우리 홍기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은 국가한테 나타납니다. 제가 영어를 써 죄송합니다만 그런 국가를 우리가 fence sitting country라고 얘기하는데요. 무슨 그러니까 의미입니까? 담벼락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오. 그래서 때로는 왼쪽으로 가고 때로는 오른쪽으로 가고 자기들의 이득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국가의 숫자가 좀 더 늘고 있다. 네.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고 그런 국가들도 그런 선택으로 가고 있다. 국익 추구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국도 그래야 되지 않는다, 해야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예. 한국은 그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동맹 체제를 그렇게 쉽게 건드릴 수는 없겠죠. 네. 질문을 어떻게 어떤 답을 드리면 좋을까요? 아니 근데 백영구님 궁금한 게 그 부분입니다. 어떤 거요? 아니 분명히 지금 중국은 미국하고 어르렁거리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군사적으로 당장 대체하지 않는 양안 관계도 있죠. 그러면 얼핏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중국에서 또 이란이 아주 먼 것도 아닙니다. 그래 살짝 몰래라도 이란 도와줘서 미국 견제해버리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 안보상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그 점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란하고 그렇게 하면 사우디와의 관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우디 뭐 여러 가지 메가 프로젝트에 중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왜 이 중동 문제가 조금 확전이 안 되고 안정화되길 원하냐면 너무 많은 그 1대1로로 연결된 그런 것들이 여기가 막혀버리게 되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여러 가지 그 산업이나 그런 것들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그냥 그렇게 이란을 도와주고 이게 되게 미묘한 역학이 다 있습니다. 이란 쪽에서는 도와주고 싶지만 그러면 또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많은 투자를 해놨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 예. 또 이스라엘과도 또 중국이 또 투자를 많이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터스 코 그냥 그러니까 현상이 이렇게 유지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1대1로나 그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얘네들한테는 중국에게는 국익이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좀 약간 민감한 사항 자기가 직접 나서서 어떻게 뭔가를 미국처럼 이렇게 해결을 해주거나 그러기에는 자기네들이 그게 별로 큰 유인이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력전이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중국이 어느 패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약간 좀 다른 스탠스들을 취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서서 막 확실히 이란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중국 변수 중요한데 홍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중국 경제도 중요하다. 경제를 본다면 중국이 드러내놓거나 또는 아주 좀 깊숙이 이 중동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관여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중국은 그 1대1로가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육로로 그 수송관을 만들고 그걸 1대1로 하고 결합한다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 수 있겠죠. 여기 지금 그 위기 상황이 길어진다면요. 하나 더 이 러시아에서 좀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유가 문제예요. 뭐냐면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돈이 부족한데 러시아의 아주 중요한 수입원 하나가 석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석유값이 뛰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석유인데 중요한데 지금 이 긴장 국면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석유가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할 거고 그 러시아한테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긴장 국면이 빨리 정리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이익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을 장지양 센터장님께 합니다. 확전될까요? 한두 달 사이에 미국 등의 노력으로 가라앉을까요? 저는 확전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전문가분들이랑 사회자분들이랑 계속 얘기하는 동안 나오는 게 아무도 확전을 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전쟁이 일어날까를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확전을 원치 않는 이유는 다 있어요. 미국은 선거, 그다음에 이미 2개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고 이란은 제재가 심하고 예. 그래서 이제 반정부 시위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무기들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이미 하마스랑 싸우고 있고 그 전쟁에 올인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또 하나의 전쟁을 고려할 수는 없고 민주주의 국가고 다들 확전이 안 될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있는데 왜 우리는 확전이 될까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전이라는 거는 예.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덧붙이면 네.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을 때 이거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거든요. 핵을 가진 국가가 비핵 국가가 핵을 가진 국가를 국지적으로 대규모 공습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이란도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란은 핵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거의 이거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는지 없군요. 핵 능력이 네. 없죠. 예, 핵을 개발해서 뭐 만들고 있다라고 계속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알려진 거는 300기 정도 핵탄두가 있고 그것을 투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투발 수단 미사일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예. 얼마든지 원하면 이란을 때릴 수 있는 또 매우 호전적인 핵 전략까지 갖고 있는 국가를 과연 이란이 때릴 수 있었는가 그걸 확전할 수 있냐 그거 하나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사실 전쟁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늘 말한 합리적인 선택에 벗어나는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확전이 시작이 되는 것은 작은 국지적 도발이 점점점 통제할 수 없는 수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것은 과연 이스라엘이 보복을 한다 하는데 어떤 수준으로 이것을 보복을 하고 또 이란이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 이게 확전이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불안한 마음을 가시지가 않는데 자 이제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항상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 무엇을 가장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시점에 그걸 네 분의 전문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먼저 백성훈 연구원님께서 저는 그 외교적 메시지를 보낼 때 일본을 좀 잘 참조했으면 좋겠어요. 예. 성급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모두 우리한테는 소중한 자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이 갈등이 벌어질 때 물론 이제 규탄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외교적으로 메시징 관리를 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또 관계 개선들을 이뤄야 될 나라들이니까요. 네. 우리의 외교적 대응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홍 선생님요. 예, 저는 뭐 경제 쪽으로 보자면은 우리 그 석유 수입하는 그 수입원을 이번 기회에 좀 다변화하는 노력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아까 일본 얘기 나왔는데 일본이 그거 잘해요.
그러니까 그 가스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이 원자재에 해당하는 거의 수입원을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많이 피하기 위해서 다변화시키는 걸 잘하는데 예. 우리도 그거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석유가 가스 65%가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 나라 들어간 게 65%거든요. 예. 우리나라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베네수엘라도 좀 하고 좀 다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 잠깐 짧게요. 네. 이게 왜냐면 근데 요거는 있습니다. 일본이 줄였다가 지금 90%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50%로 줄였다가 60%로 올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교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석유를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너무 줄여놓으니까 우리의 레버리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중동 국가들은. 그래서 이렇게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도 잘 조절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예. 그것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에서. 황국 교수님. 저는 이게 매우 북한 대해서도 조금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요. 네. 예, 북한 문제는 북한은 이번 전쟁을 굉장히 유익 있게 보겠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데 북한은 이란과 동일화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도 이란과 비슷하게 무기 체계도 비슷하고 그렇게 때릴 수 있는 그런 투발 수단도 비슷하고 예. 반면에 이쪽 한국과 이스라엘은 우리는 1차적으로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이란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오중 방어는 안 되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예. 그렇다면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번 전쟁에서 나타났느냐에 대해서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있고 북한도 바라보고 있고 근데 더불어서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고 또 이스라엘과 미국은 또 최대 동맹국이고 그럼 미국이 과연 이렇게 위협을 받았을 때 동맹국을 어떤 수준에서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돼서 고민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정 박사님 한 1분 정도 시간, 장 박사님 1분 정도 시간 됩니다. 네. 네, 저는 뭐 아까 처음에도 했었던 얘기인데 저는 이번에 그 동맹국 간의 공동 안보 방어 체계의 예술을 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이랑 미국만 둘이 있었으면 과연 300발의 이란발 드론과 미사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두 국가만으로는 안 됐을 테고 정말 요르단, 사우디, UAE,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또 이름을 밝히기 싫어하는 몇몇 아랍 국가들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저는 뭐 한 편의 드라마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진짜 공동 안보망을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진짜 진지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 또 중동 사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코 이 문제가 빨리 끝나지는 않겠지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